당신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늘에서 추락할 운명이었던 한 나라가 지상에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크라이나 공군은 단지 과소평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무시당했습니다. 전문가들, 국방 분석가들, 러시아의 미사일과 전투기, 레이더를 압도적인 수치로 분석하던 수학적 예측들에 의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은 일주일도 안 되어 장악될 것이라고. 빠르고 깔끔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밀한 항공전의 패배. 과연 과거와 붕괴 사이에 갇힌 나라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어떤 군사 보고서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하 상태에서 태어난 민족의 생존 본능.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전투기, 폭격기, 전쟁용 항공기들. 제국을 위해 설계된 공중전력 전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하룻밤 사이 이 신생 국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세계 3위, 2000대가 넘는 항공기, 대부분의 국가가 꿈도 꾸지 못할 숫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는 새롭고 불안정했으며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의심하거나 깔보았습니다. 전략 폭격기를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교에 전기도 없는데 초음속 전투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는 비행기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그 유지 비용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을 운영하려면 자금뿐 아니라 기술자, 부품 가동 중인 공장, 복잡한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공하던 러시아는 이제 등을 돌렸습니다. 혹은 더 나쁘게 예전엔 정치적 의무로 제공하던 것들을 이제는 금값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구소련 붕괴 후 90년대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절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들은 하나씩 버려졌고 경납고에서 금속이 녹슬어갔습니다. 전자 시스템은 복구 불가능하게 꺼졌고 일부는 팔리고 일부는 해체되고 일부는 반납되었습니다. 20년도 차에 안 되어 공군 전력의 60%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해체된 동체 하나가 국가부채 일부를 갚았고 엔진 하나가 경매에 붙여져 국가 숨통을 겨우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군 강국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과거의 부품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버려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기계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 우크라이나 정부는 불안정했고 유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러시아 쪽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동맹은 바람처럼 바뀌었고 우선순위도 바뀌었습니다. 만연한 부패는 예산뿐 아니라 희망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현대화를 약속했고 다음 날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공군은 하늘이 아닌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있어야 할 전자 시스템을 살리려는 기술자들, 1980년대 시뮬레이터로 훈련하며 그 장비에 없는 능력을 끌어내려는 조종사들. 그들은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무렵 우크라이나는 200대도 안 되는 작전 가능한 항공기를 간신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실제로 날 수 있었던 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공군은 붕괴 직전이었지만 전쟁터로 호출되었습니다. 적은 이제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경을 넘는 전차, 우크라이나 영토에 꽂힌 깃발, 날아드는 총탄과 전투기. 우크라이나는 녹슨 전투기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단 12달 만에 남아있던 공군력의 절반 가까이가 파괴되거나 탈취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현실의 드러남이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외면하던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부서진 날개로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잔인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공군을 현대화하려면 존재하지 않는 자금이 필요했고, 현대화하지 않으면 러시아라는 위협 앞에 무방비로 남게 됩니다. 어제의 공급자가 내일의 침략자가 되어버린 피할 수 없는 역설. 서방 세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두려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어느 누구도 러시아를 자극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신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은 도발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비행기가 몇 번의 착륙을 더 견딜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에는 Su-27 기종을 운용하는 전투 비행대가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 50대, 그중 30대만이 실전 가능 상태. 공중급유 없음, 첨단 레이더 없음, 스마트 무기 없음, 장거리 미사일 없음, 깨진 말로 체스를 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새로 산 체스판을 꺼내든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진심으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그 침공. 우크라이나는 사방에서 포위되었습니다. 포격이 울렸고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질렀고 러시아 전투기는 자신만만하게 이륙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흘을 못 버틸 것이라고. 그게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십 년 동안 군사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무언가를 배워왔다는 사실을, 그래프에도 시뮬레이션에도 담기지 않는 기술, 바로 최소한으로 살아남는 법, 남은 자원으로 불가능을 실현하는 법, 교과서에 없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아내는 법, 그리고 그 본능은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 하늘 위에서 당신은 예전의 전쟁이 단지 장군, 전차, 그리고 전투기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기억이 있나요? 그 이미지는 여전히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성장한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진실을 결정하던 시대, 전쟁은 멀리 있었고 마치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절대 군복을 입을 일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2014년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 공군의 역사는 군사적 영광이 아닌 즉흥, 저항, 그리고 매우 특별한 고통으로 기록됩니다. 그 고통은 한 나라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세상이 거의 알아채지 못한 채 지켜보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젊음의 약속과 성숙의 균열 사이를 겪어본 이라면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제때에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감정이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텅 빈 경납고 갈라진 활주로, 낡은 천으로 덮인 퇴역 항공기들. 그 장면은 공군 기지라기보다 마치 묘지 같았습니다. 그곳에 아직 남아있던 기술자들과 50세가 넘은 조종사들은 잡지 속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같이 출근해 남은 자원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보통의 남성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몇 달째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어쩌면 고집 때문일 수도 있고 명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젊은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나이 들매 책임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는 너무 깊었고 정치적 불안정은 너무 만성이었습니다. 중병을 앓는 친척이 집안의 다른 급한 일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대중의 관심은 부패 스캔들, 정당 간의 다툼, 기초적인 생존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공군은 잃어버린 것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나라의 거울이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를 살아온 우크라이나인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하루하루 어떻게 부식되어 갔는지를 압니다.
지금 40에서 65 사이에 있는 전체 세대에게 그 감정은 익숙합니다. 나 한때 자부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육체적인 피로감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깨진 약속 하나하나가 무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결과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10년대 후반에 발표했습니다. 작전 가능한 전투기 대부분이 2030년까지는 구식이 될 것이라고. 그건 혹독한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날지 못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유지하며 부모의 병을 돌봐야 할 때 전투기를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게 이 예측은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투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취약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침공당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도망칠 곳조차 없다는 현실, 그리고 러시아는 2022년 2월 대규모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 취약성은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작전 가능한 항공기 수는 러시아 공군력 앞에서 형편없이 적었고, 존재하는 항공기들은 아직도 80년대 소련식 설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었고 통신은 자주 끊겼으며 장거리 공격 능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멍난 우산으로 폭풍을 맞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떴습니다. 노련한 조종사들, 구식 시뮬레이터에서 수년을 훈련한 이들이 기워진 항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리의 확신 때문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현실은 우크라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조종사들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고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 뉴스를 보던 가족들은 전사자의 얼굴에서 자신의 아들, 형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곧 변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들은 애도의 순간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상실에서 우크라이나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시 태어날 때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련식 공군이 존재한다는 환상은 마지막 전투기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해방이었습니다. 천천히 새로운 자각이 태어났습니다. 군 지도자들은 비로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비밀스럽게 알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과거의 군사구조를 흉내내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힘의 상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보다 실용적이고 민첩하고 창의적인 방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변화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솟아났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으로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내던 병사들, 트랙터 부품을 드론에 개조하던 기술자들, 나라를 떠나기보다 재창조하길 원했던 젊은 엔지니어들, 그들은 낡은 세계의 파산을 보며 자라났지만 여전히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 공군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적 굴욕은 또한 하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30세가 넘었다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직장, 끝난 관계, 단단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먼지로 흩어진 순간,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매뉴얼도 없고 보장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이. 국가와 개인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는 당신과 같았습니다. 넘어진 후 다시 걷는 법을 배우려 했던 존재. 그러나 이 재출발이 어떻게 하나의 혁명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을 지휘하는 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잡는 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단련됩니다. 그들의 집착, 야망, 전략은 신문에 이름이 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의 궤적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갈등을 해석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은 거의 언제나 깊고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 세계적 지형을 재정의하고 있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연설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젊은 군인들, 독립기술자들, 민간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되풀이되던 질문은 더 이상 우리 전투기를 어떻게 고칠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은 우리는 또 무엇으로 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답의 내용이 아니라 그 답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장군도 국방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창업가들, 폐교 직전 기술학교를 졸업한 기술자들, 유튜브에서 밤새 모형과 전자공학 튜토리얼을 보던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고는 없었지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급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중에서 구매한 드론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찰 임무에 맞게 개조하고 카메라를 달고 전송 장치를 붙였습니다. 처음엔 성능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좋아졌고 몇 달 지나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물건이 강력한 도구로 바뀌는 순간을 처음 본 기억이 있나요? 낡은 자전거로 운반 수레를 만든 이웃, 오래된 기기 조각으로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친 가족. 이게 작동할 리 없는데 작동하고 있어 라는 느낌. 그것이 우크라이나 군부대에 퍼졌습니다. 첫 번째 즉흥 제작 드론들이 러시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복제 가능한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멋있거나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하거나 고급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 수 있어야 하고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폭발물도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는 80만 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2024년 그 수는 2배가 되어 200만 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진짜 전환점이 왔습니다. 공식 추산으로 500만 대를 넘겼고 이는 하루에 13,000대가 넘는 생산량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그 규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정밀 유도 미사일을 겨우 수백 개 생산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수천 개의 드론을 매일 생산하는 분산형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마치 전쟁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가정 공방, 차고, 심지어 교회 지하실까지 그곳에서 마이크로 팩토리들이 생겨났고 공군의 개념은 볼펜, 재활용 회로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 드론에는 폭약뿐 아니라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전환은 단순한 무기 전략이 아니라 역사적 선례로 남을 변화를 의미합니다. 탱크, 전투기, 대공포만 세던 러시아는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다수이며 예측 불가능한 적. 우크라이나 드론은 힘이 아니라 양과 지속성으로 최첨단 방어망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 한 대는 수백만 달러,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는 2,000달러. 그 수치는 모스크백엔 도저히 맞춰질 수 없는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러시아 병사들에게 하늘은 더 이상 지배의 공간이 아닌 상시 위협이 되었습니다. 드론의 윙윙거림은 이제 죽음의 전조였습니다. 참호는 버려졌고 장갑차는 숨겨졌으며 이동 경로는 축소되었습니다. 군대의 규율로는 떼거지 드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박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적이 어디에나 있는 듯하면서도 어디에도 없는 듯한 감각. 폐허가 된 집에서 젊은이들이 조종하는 유령들과의 전투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토록 극한에 몰리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가능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기존 군사구조의 완전한 붕괴만이 새로운 방식이 허락 없이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완전히 무너진 순간 당신은 불가능했던 것을 해냈나요? 그 이전의 안전이 사실은 당신의 도약을 막던 무게였음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전쟁은 혁신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급함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급함이 한 세대 전체를 감염시켰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들으며 자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이제는 군사기술 혁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드론의 새로운 개조 방식이 나올 때마다 비공개 포럼과 그룹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창의력은 무기가 되었고 무기는 곧 문화가 되었습니다. 공급업체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빠른 드론을, 누가 더 강한 드론을, 누가 더 저렴한 드론을, 이것은 역전된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승리란 더 단순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쉽게 복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존의 전쟁 논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왜 수억 달러짜리 전투기에 계속 투자해야 하나요? 분산형 네트워크로 더 적은 위험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왜 5년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일주일이면 1000대의 드론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날 즉시 출격시킬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이전까지는 전략연구소에서만 나오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불편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인간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드론 하나하나에는 그걸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타격을 지켜보는 사람, 공격의 타이밍을 계산하는 사람, 때로는 장비를 들고 적진 가까이로 들어가는 사람, 목숨을 걸고 지휘소를 지키는 사람.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전장 속에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현대전은 도시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을 본 이들의 눈 속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버튼을 눌렀던 손, 구하지 못했던 기억. 물리적 거리가 도덕적 무게를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이 고통을 행동으로 바꿨다는 자부심이 항상 어떤 그림자와 함께 떠오르는 이유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분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당신을 건드린 것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우리는 표면 너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선명하게 볼 필요가 있는 순간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전쟁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영향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2024년 3월부터 분석가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지만, 그 무게를 진정으로 느낀 사람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의 장군들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 행렬이 출처 모를 공격으로 불타는 것을 지켜본 러시아 운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지역에서 물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러시아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신뢰하던 지도 앞에서 길을 잃기 시작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무언가가 깨져버린 겁니다. 어떤 경계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은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작전 거리를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허세도 힘의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지 방어선이나 포위망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겉으로는 무적 같지만 내부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상대의 척추를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망치를 쓰지 않고 거인의 심장을 칠 수 있을까요? 적이 방어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하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가장 불안정하던 몇 주간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임시 구조물 안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와 공포 아래 묻힌 공간, 위성에도 잡히지 않고 공식 기록에도 없는 장소들, 그곳은 좁고 어두우며 탄 냄새와 묵은 커피 향이 섞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가장 불온한 전쟁의 팔, 즉 장거리 드론을 위한 자율항법 시스템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가상 비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적국의 영토 위를 수백 킬로미터나 비행해야 하는 기계를 공중방어망과 전자교란 속에서 날려보내는 일은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하늘에 풀어놓은 기계가 인간의 눈 없이 국경을 넘어 목표물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 그 기계가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고 지형을 해석하고 중간에 추락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이 지점에서 전쟁은 계산이 아니라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히고 사방이 막혔을 때 당신은 창문의 안전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숩니다. 매달 작전 반경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200km, 그 다음은 300km, 곧 400km.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지도에도 없던 곳들이 목표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전소, 철도 창고, 물류교차로, 전술 보급기지.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현대전은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공급망이 전장을 지탱합니다. 그 흐름을 끊는 것은 괴물을 살찌우는 수도꼭지를 천천히 잠그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대담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계획보다는 도발처럼 보였던 발상, 모스크바를 타격하자.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전략적 취약점으로서. 서방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고 러시아 분석가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 발표에 반응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작은 드론들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러시아 수도 중심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규모 있는 공격은 아니었고 대재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은 안전하지 않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자신이 무적이라 믿었던 나라가 자국 방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포, 재편, 성급함. 정교했던 계획은 즉흥으로 바뀌었습니다. 폭격기 기지들은 급히 이전되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 속 언어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커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닿을 수 있다면 어디든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충격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대담한 작전 중 하나는 비공식적으로 거미줄이라 불렸습니다. 공습이 아니라 지상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소형 드론은 분해되어 상자에 담겼고 민간 트럭에 숨겨진 채 비정규 경로로 국경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여정의 일부는 위조 서류로, 일부는 뇌물로, 또 일부는 민간인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점에 도착하자 드론을 재조립했고 원격으로 정확히 러시아 전략 폭격 시설에 발사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강국의 핵 억지 시스템을 미사일 없이 영공을 넘지 않고 공식 조약도 위반하지 않으며 공격한 것입니다. 자물쇠를 머리핀 하나로 따서 그 안에 열쇠를 빼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는 물리적이었지만 영향은 정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전쟁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층위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고도 없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후반기 파악되고 연구되고 침투당했다는 걸 안 장군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지휘체계는 혼란에 휩싸입니다. 모든 보고서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모든 침묵이 의심이 됩니다. 그 신뢰의 공백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시간과 의심 그리고 가능성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의 목표는 군사 기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정유소, 펌프장,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도 타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을 넘어 생존을 위한 파괴 행위였습니다. 전쟁을 에너지 수출 수익으로 지탱하던 러시아는 그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미사일도 없이 단지 연료 한 차 운반보다도 저렴한 장비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 나라가 단지 공격하는 법뿐만 아니라 어디를 치면 가장 아픈지를 배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1월 국산 드론 하나가 러시아 사마라 지역의 정유소를 타격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방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보고서에서는 하락 곡선의 시작이자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이었습니다. 2달 만에 다른 7개의 정유소가 타격을 받았고 모두 몇 주간 운영이 중단될 정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것들은 군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탄약고도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움직이게 하던 폐기관, 석유 정제소, 화학 처리 설비, 파이프라인 제어 밸브들이었습니다. 병시에는 누구도 찾지 못할 곳, 하지만 전시에는 그 부재가 트럭을 고철로 만들고 군대를 조각상으로 만듭니다. 군대의 물류는 몸의 신진대사와 같습니다. 그 시스템이 망가지면 몸은 곧장 쓰러지지 않지만 모든 것이 느려지고 무거워지고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연료 없는 전차는 20톤짜리 덫이 되고 수송 불가능한 미사일은 철조각이 됩니다. 격리된 기지에서 난방이 없는 병사는 잠들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 군대는 실수를 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러시아 측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연, 조율 실패, 기지 이동의 허둥거림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은 분석가들에게는 작은 이상 하나하나가 확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면 승부 없이 전쟁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하나씩 차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대부분 러시아 중간급 장교의 월급보다 저렴한 드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균형에는 깊은 불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을 이동시키고 항로를 보호하며 방공망을 확장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모든 것을 단 하룻밤 만에 1000분의 1 비용으로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힘의 비대칭이 아니라 논리의 전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혼란과 가난 속에 있었던 더 작고 불완전한 나라가 지능과 타이밍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혁신은 목표 선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드론을 어떻게 발사하는가에서도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폭격이 심해졌을 때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생산 능력을 후방으로 옮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벌어졌습니다. 공장은 증가했고 더 이상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2025년 2월 국제조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 체계를 완전히 분산시켰습니다. 500개가 넘는 독립된 지점들이 드론을 조립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출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번의 공격으로 무력화될 수 없었고 수십 번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분산성은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공급자들은 서로 경쟁했지만 동시에 코드, 설계도, 부품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긴급성과 협력에 기반한 비공식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효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시 경제는 새로운 윤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속도, 적응력, 정밀도. 모델이 실패하면 다음 프로토타입이 다음 날 아침엔 이미 실험 중이었고
코드가 차단되면 48시간 이내에 새 코드가 배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공회적이었습니다.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몰입의 차원에서 운용자들은 자신이 조립을 도운 드론의 특성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장비에 애칭을 붙였고 어떤 이는 비행 패턴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길들이듯이 말이죠. 결국 이것은 기존 산업 틀에 갇히지 않는 기술을 형상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더 유기적일수록 그것을 막는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는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신호 방해기 교란 시스템, 드론 요격용 단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어 수단이 배치되면 새로운 공격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 기밀도 없었고 슈퍼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존재한 것은 분산된 지성, 집단적이고 실용적이며 무엇보다도 조급한 지능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발사된 장거리 드론들이 러시아 트베리 지역의 천연가스 저장소를 타격했습니다. 대형 폭발도 없었고 화려한 영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기록은 소름 끼치는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론들이 비행 도중 새로 설치된 방공망을 회피하기 위해 경로를 수정한 것입니다. 기본 연산용 칩이 장착된 드론이 적국 상공에서 전자교란 속에서 비행 경로를 재계산했다는 말입니다. 그 비밀은 지금껏 이론에 가까웠던 한 단어에 있었습니다. 자율성. 이 드론들은 더 이상 모니터 앞에 조종자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내장된 지능으로 실시간 전자 환경에 적응하며 움직였습니다. 연결이 끊겨도 추락하지 않고 재조정했고 목표를 타격할 때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율성은 드론만이 아니라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적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며 고정되지 않고 빠릅니다. 그는 어디서든 올 수 있고 예측할 틈이 없습니다. 장기전과 예측 가능한 전투에 익숙했던 러시아는 이제 매일 지형이 변하는 미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느껴지는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드론이 우크라이나 하늘을 가로지르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가 첫 공격을 가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었습니다. 그 전쟁은 아주 단순한 이해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는가, 누가 조용한 전쟁의 역학을 더 잘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정보를 통제하는가, 누가 생산 사이클을 관리하는가, 누가 화면 너머로 흘러나가는 데이터를 읽어내는가.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창의적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로 전투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는 적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군대의 정신을 장악하는 자가 전장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은 묶여 있었고 예산은 부족했지만 하나의 목표로 뭉친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을 전략적 이점으로 변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러시아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 내부 각 병사와 각 지휘관, 각 전장의 말들 속 생각 자체를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지각 perception의 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러시아는 자신의 강력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을 썼고 미사일, 전투기, 장갑체 수십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거대한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대지를 짓밟는 장면이 흘러나왔지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조용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존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정신을 조용히 파고드는 정보전. 반면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물리적 거점을 폭격하는 데에만 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신뢰를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피해는 의심에서 왔습니다. 불안감의 증폭, 지휘관 간의 불신, 그리고 병사들의 감정적 피로,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묻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그저 군사 장비로 보던 그때 진짜 충격은 그 드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왜 효과적인가요? 인간의 정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병사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약함,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시스템의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틈이 커질수록 사기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드론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즉흥적인 몇몇 장비였던 것이 이제는 진짜 디지털 군대로 변모했습니다. 그 군대는 전국으로 퍼졌고 시민 기술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장비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기에는 절박함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존엄을, 정체성을,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는 조직도 정비되지 않고 자원도 부족한 군대로 단순한 생존을 넘어 현대전의 정의 자체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절망의 몸부림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전장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perception 속 복대에서 결정된다는 것, 적이 자신의 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의 개념은 이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권력, 통제, 그리고 승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깊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 어딘가에는 세상이 어떤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번영하고 돈이 안정성을 보장하며 견고한 제도는 올바른 길을 의미한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얼룩진 한 나라가 이러한 믿음을 뒤엎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고 규칙이라 여겼던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질문이 태어납니다. 그 질문과 함께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당신도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미합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랜 진실이 조용히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이 거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답은 이 상황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일부는 그 방식을 모방하려 하고 일부는 억제와 신중함으로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칭찬을 하면서 뒤에서는 방해를 시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이미 국경을 넘어섰고 외교의 한계, 공포의 경계, 혁신과 저항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원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그 중심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의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들의 내밀한 궤적을 살펴보는 여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단순한 국가 수반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대의 상징이며 가족의 긴장, 이른 야망, 전략적 패배와 계산된 승리로 형성된 인물들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해독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신 당신, 각 문장을 주에 깊게 따라와 주시고 불편함과 질문을 기꺼이 느껴준 당신에게 저는 초대합니다. 받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재를 만든 과거를 직면하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남겼다면, 이 콘텐츠가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숫자를 위한 구독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그저 따르기 전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